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참 우리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또 내일 당 개소식, 중앙당 개소식 준비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한동훈은 우병우처럼 된다라고 하는 방송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 쫓기는 꿩이 쫓기다 안 되면 머리를 그냥 숲에다 이렇게 쑤셔 박아요.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이 김포 이런 데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상하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주민들이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는 모양새였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김병수 신포시장 등으로부터 서울 편입을 건의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편입되려고 하는 데 많을 거 아니에요. 부산도 서울시에 편입시켜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표로 환산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항상 후유증이 남게 마련입니다. 정치적 냄새가 물씬 나는 매우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뇨한 씨가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전남 순천의 고향인 인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권편에서 영어 통역을 맡았었다. 인 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유대인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이날 참배는 혁신위원 13명 전원이 함께했다. 9시경 묘역에 들어서기 직전에 일부 시민들이 인 위원장의 방문에 항의 입장이 다소 지연됐다. 여기에 대한 논평 기사가 있습니다. 최보식 씨라고 하는 분이 전 솔직히 맞습니다. 최보식 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최보식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인용해 드립니다. 제목은 이뇨한 김종인 닮아가나 구태이연 5.18 묘역 참배 쇼가 쇼가 혁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나 혁신위 등등은 생겼다. 국민의힘 비대위나 혁신위 등등은 생겼다 하면 5.18 민주화 운동 묘역을 집단 참배하는 게 습관화됐다. 이건 혁신과제 리스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인 위원장의 광주행에는 혁신위원 13명 전원이 함께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헌화한 뒤 5초가량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무릎 꿇는 광경은 지난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그때는 김정인 혼자 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혁신위원 전원이겠다. 숫자에서 이겼다. 윤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준비한 문구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방명록에 적었다. 옮겨지는 과정에 오기로 인해 다시 작성했다. 참배를 마친 후 인 위원장은 글씨도 잘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님은 왜 새로 태어나겠다, 혁신하겠다는 이벤트를 광주 5.18 파리로 하는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와 대통령 및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5.18에 있고 호남에 있는가? 아직도 이런 쇼를 반복해야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진정 광주 쪽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아마 광주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엄숙한 표정을 짓고 나타난 이런 정치 무리들의 모습에 지겨울 것이다 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전부 읽어드리진 않았고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표가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광주에 가서 무릎 꿇으면 표가 들어오나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표 몇 표나 들어올까요? 저는 한 표도 더 들어올 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표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표 계산을 못해? 아니 그리고 혁신위원장 되면 혁신인 하면 되지 왜 대통령 된 것처럼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이게 혁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게 아닌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선 때처럼 절박하다. 민생 위에 뭐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민심만 바라보고 뭐든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참모들과 저녁을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민생 현장을 파고듣고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절박하게 절규하고 외치고 있는 게 뭐죠?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돼가는 게 지금 가장 절박하던 거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지금 절박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딴청을 계속해서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김용빈 사무총장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자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정신을 잠깐 잃었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획책한 주요 세력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방점을 둡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협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봐.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김용빈이 이렇게 내려보냈지. 하지만 웃기지 마. 당신 운명은 내가 주고 있어. 꼼짝 마. 아무래도 안 돼. 우리가 모든 걸 좌우해.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투표했다고 7.5%나 부풀리게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부풀리기, 사전선거한 사람의 숫자를 5%만 부풀리면 더불어민주당은 203표가 돼요. 203석이 돼요. 경선을 넘기죠. 만약 7%로 하게 되면 214석이 되고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7.5% 부풀리게 되면 214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공병호 박사의 주장에 아무도 지금 반론을 대기하지 못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뭐야? 시험을 봤으면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뭐가 많이 틀렸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이런 회복하려고 아무도 안 해. 숫자에다 눈 감아버려. 윤석열 대통령도 눈 감고 조중동 이들도 다 눈 감아버려. 다 무당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무당들. 이거 그대로 두면 내년 4월 10일에 203 개원선을 넘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탄핵 내려와. 아니면 탄핵당하기 싫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타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의 이익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은 전혀 별개로 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공병호 박사의 연예인하고 있습니다만 공병호 박사의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공병호 TV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부정선거 규명운동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은 부정선거도 화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조작 세력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7번 사용한 선거 조작 기법을 버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신종 사기수법을 선을 보였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외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기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책이 잡혔거나 아니면 거래를 했거나 그렇게 내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하고 두고 봤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의심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된 것보다 좋지만 저 양반이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는 안 했습니다. 사람이 그 성품이란 게 있잖아요. 품성이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지사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양반은 악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조지던데 여러분들 1경분의 1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타협하는 겁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덮고 이기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골로 가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가지고 그 악들이 뭐죠? 척결이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되면은 조선민족이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수입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저렇게 인민을 여러분 통치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면이 많거든. 극단적입니다. 성리학을 여러분 수입해가지고도 극단적으로 성리학을 여러분들 뭡니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은 부정선거도 극단적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조선민족 성향이 그렇습니다. 성리학을 보더라도 북조선이 보더라도 뭡니까? 남조선도 이런 부정선거가 이런 고착과 체질화, 제도화되면은 그 극단적으로 이런 밀어붙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병호 박사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키우고 있을 딸 3명을 무슨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잠깐만요. 좀 너무 지나갔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하고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그걸 다 깔아뭉갤 수 있죠? 조재현은 딸을 잘 키우고 있을 딸 3명을 무슨 미국 유학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정선거를 뭡니까? 덮어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데 기여를 해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자식이 없습니까? 한동훈이 자식이 없습니까? 똑똑한 딸이 있으니까 MIT를 들어가죠. 하긴 MIT에 들어갔으면 미국이 귀화해버리면 관계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 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가지고 그냥 지금 근현대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배운 놈들이 다 입을 쳐닫고 뭡니까? 부정성을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그런 새끼가 없냐 이야기예요.
야, 나는 이런 나라에 살기를 정말 꿈에서 생각. 자, 여러분. 한동훈 장관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한동훈은 우병우처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은 기정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저들은 마음 놓고 조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눈 닫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개헌 과반수를 넘기면 윤석열 탄핵 아니면 윤석열을 내 말 들어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돼. 누가 속죄양이 되느냐? 한동훈이 속죄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감옥에 갈 사람이 한동훈일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병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들의 제일 목표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하여튼 국회에서 어떤 말싸움은 잘해요. 말싸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당해 보세요 한번. 즉각 한동훈 감옥 보낼 겁니다. 안 보내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탈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본인이 살 길을 찾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가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해요. 절대로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서는 한동훈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동훈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부정선거 세력과는 한동훈은 연계가 안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죠. 윤석열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감옥에 갑니다. 이거는 뻔해요. 우병우 때 보셨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선택은 무엇이냐? 윤석열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얘기고 부정선거는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한테 4.15 부정 수사해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가 훌륭하다고 좋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한동훈은 감옥 갈 겁니다. 우병우처럼 감옥 갈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듭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려요. 매우 중요한 숫자. 강서구청장 때 선거 때 보궐선거 때 이 투표하지도 않은 사람을 7.5%나 부풀려서 선거를 했어요. 내년 4월 10일 날 5%만 부풀려도 더불어당은 203석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두 눈 감고 갖고 있어. 그러면 뭐냐? 탄핵이죠. 그러면 탄핵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죠. 학자와 기자는 숫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건 검증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반론 제기하고 못해요. 선거 관련해서 아니면 당장 잡아갔겠죠. 공병호 박사. 못 잡아가잖아요. 이 숫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민생이 어떻다. 김기현이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다. 인요한이는 광주 내려간다. 조중동은 벌써 무단 풋거리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 윤석열의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은 어떻게 된다? 감옥 갈 거다. 똑똑한 척하는 한동훈이 감옥 간다. 누구처럼? 우병우처럼 감옥 간다는 겁니다.
자, 뭐 이겁니다. 이제 윤석열은 탄핵되고 한동훈은 감옥 가고 뭐 그들 이야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들이 감옥 가든 탄핵되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일 안 해, 법무부 장관 일 안 해, 여당 대표 일 안 해, 혁신위원장의 사람들 광주에 가서 비서 끌어안고 있어. 아무도 일 안 해. 아무도. 그럼 누가 일해야 되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일해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위가 닥칠 때 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관군은 다 도망가고 의병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의병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벌써 한 4월째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을 바꾸라는데 바꾸겠어요? 잠깐만요. 물을 좀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전선거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을 야당이 바꿔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뭐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상로가 사전투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로가 사전투표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추천번 말씀드려요.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묘수를 찾아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막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보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이 선거일이니까 사전투표는 금토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선거 전, 그러니까 선거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을 멀리 버리치지 말고 붙여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월, 화는 사전선거, 수요일 날은 본선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전선거를 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선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의 그 개표소에서 종로에 있는 홍길동이가 몇 표, 임꺽정이가 몇 표를 중앙선거위에만 발표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크게 부정선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 같은 의용군, 우리 같은 그 국민들, 의병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규직 사전투표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몰라요. 한 3,600개라고 보자고요. 이 3,600개의 사전투표소를 다 이 파이프 3,600개라고 생각하고 물 셀 틈 없이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공직선거법에 투표소에는 참관인을 보낼 수 있어요. 3,600개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발을 정자를 쓰거나 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딱딱해서 계수기를 가지고 해서 사전선거 하는 날, 첫째 날은 몇 명, 두 번째 날은 몇 명, 정확하게 숫자를 세서, 자, 우리가 셌더니, 사전선거 한 사람이 1,000만 명이야. 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 우리하고 맞아야 돼.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소가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뭐 불일치가 좀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있어.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있어. 보니까 그때 3구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소를 운영해서 착오가 있다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검증해야 돼요. 사전투표소가 과연 3구 대선 때 몇 개가 운영됐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제목,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은 이상로죠. 2022년 3월 9일 전국에 걸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 관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공개의 방법은 청구인이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나 등기로 보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정보공개를 청구이냐? 전체 사전투표소의 명칭,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 명칭과 그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공개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비공개다? 비공개해서 정보공개 못해준다? 그러면 가짜 유령 사전투표소가 많았다는 거죠. 이거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에 해주도록 돼 있어요.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문서로도 할 수 있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정부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몇 개인지 몰라요. 3구 대선 때 몇 개 운영된지 정확하게 몰라. 하지만 주소를 딱 명단과 주소를 보고 이걸 검증하러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방송을 해서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무슨 어디에 있는 어디분 거기 지난 3구 대선 때 거기 그 주소에 사전투표소 운영인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게 가능해요. 두 번째, 내년 4월 10일 날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을 전부 보내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주소를 파악해 둠으로써 내년 4월 10일 사전투표 참관인을 우리가 선정해서 파견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기분이 언짢더라도 받아들이세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변호사분 중에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게 하면 안 된다. 물러나는 주장하면 안 된다. 기다려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거야. 기다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기다려. 윤석열 씨가 지금 뭔가 꾸미고 있어. 해결해 줄 거야. 기다려. 윤석열 그만둬라. 탄핵해라. 무슨 하야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부정선거 감시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선거가 4월 10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도 사전선거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 이거 빨리 윤석열 대통령 이거 받아라. 김영빈 씨 이거 방법 안 바꿔도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사전투표소 전체를 파악하여 우리가 사전투표소에 전부 파견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 이거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도 방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넥스트 윤석열, 즉 윤석열 다음에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후회스러운 옮겨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을 바꾸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포스트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우리 우파 후보로 추대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윤석열 씨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참고 기다려 라고 말하는 분의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병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의병은 지금 16,000명이 필요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주소가 오면 지난 3구 대선에서 다 제대로 진짜로 투표소를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내년 4월 10일 날 그 사전투표소에 보내는 사람을 미리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이 탄핵되면 내가 대통령 해야지라고 벼르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근데 그 사람 올바른 사람 아니더라.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절대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주 진정으로 국민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앞장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민경호 의원을 될 수 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의 명단을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밝힙니다. 오근호 씨도 그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일 정부도에는 민경욱과 오근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넥스트 윤석열 뒤에 누군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정치인들은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대충 여러분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밀어줘야 하고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의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가 최소 180개 되고 2030년에 3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한 북한의 핵무기가 최소 180개에 이를 것으로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이 최소 300에서 500개의 핵전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의 현재 예상치를 넘어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체가 예정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 정도를 한국 측에 지금 이제 감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축하는데 그거를 한 100기 정도를 한국에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해체가 예정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 100기 정도를 한국 측 비용으로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묶어놓고 한국에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보관소, 군산이나 오산에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가 합동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자, 제 이상로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폐기하려고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100개 정도 사다가 한국에 갖다 놓는다.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 아주 대단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해외에 제재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서 안보위원회 안보보장이사에 걸려서 한국에 대한 핵 제재를 제재를 하자 제재안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반대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때 그러한 국제적인 압력이 두렵다면 일본하고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일본하고 만나서 일본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 국제적인 압력을 공동으로 피해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계속해서 펴왔습니다. 좌파들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고 또 좌파들은 안보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그런 일을 좌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조선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관군은 도망가고 무당은 푸닥거리하고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